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선 초기의 위대한 과학기술자 장영실에 관한 것입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천민 출신으로 태어나 자신의 탁월한 재능 하나로 왕의 신임을 받으며 조선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섰던 인물, 바로 장영실의 파란만장한 삶과 놀라운 업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영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물음표가 따라다닙니다. 생년과 몰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그의 가계와 출생에 대해서도 여러 기록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가는 아산입니다. 성종대에 편찬된 신중동국 여지승남에는 아산의 성씨 중에 장씨가 기록되어 있고, 아산장 시세보에 따르면 장영실은 아산장씨의 시조인 장서의 9세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장영실의 아버지가 언제 조선에 귀화했느냐를 두고 서로 다른 기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의 아버지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지역 사람이고 어머니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출생한 후 조선으로 귀화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산장 시세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영실의 구대조인 장서가 고려에 귀화하여 아산장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서는 송나라 사람으로 대장군을 역임했는데,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했을 때 송나라 조정이 주전론과 주화론으로 분열되어 어지러워지자 중국을 떠나 고려로 이주하여 아산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영실의父亲 장성인은 전설을 역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영실의 선대가 중국에서 귀화했다는 것은 모든 기록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귀화 시기에 대해서는 실록과 세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영실의 가계에 관한 더 이상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하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영실이 어린 시절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려실 기술의 1421년 기록을 보면 세종이 장영실을 불러 성기옥형 제도를 연구하게 했을 당시 장영실의 신분을 동네의 관노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그의 본래 신분이 관노, 즉 천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위로 관노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머니가 기녀였기 때문에 장영실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종모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래현의 관노로 살아가던 장영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 재능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장영실의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 역시 그를 아낀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영실이 처음 발탁된 것은 태종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재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어 조선의 과학기술 문화를 꽃피운 시기는 바로 세종대였습니다. 문헌 기록에서 장영실의 활동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21년 세종 3년의 일입니다. 장영실은 남양부사 윤사웅, 부평부사 최천구 등과 함께 세종 앞에서 성기옥형 제도를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세종은 이들의 연구 결과에 크게 만족했고 이어 이들 세 사람을 명나라에 보내 각종 천문 기계에 관한 내용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 등이 명나라에 갔을 때 조력학산을 비롯한 각종 천문서책을 구입하고 흥경각과 보르각의 혼천의 도식현본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명나라 예부에 미리 자문을 보내 요청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은 장영실에 대한 세종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장영실 등이 조선으로 돌아온 것은 1422년 세종 4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의 바람대로 각종 천문 관련 서적들을 구입했으며 흥경각과 보르각의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세종은 양각 혼의성 상도감을 설치하여 흥경각과 보르각, 혼천회 등을 제작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장영실과 윤사홍 등에게 이 일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세종은 장영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1422년에서 1423년경 세종은 장영실을 면천하여 상의원의 별자에 임명하려는 뜻을 가지고 이를 이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 등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 내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조말생은 장영실 같은 이는 상의원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조정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자
세종은 자신의 뜻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장영실을 관직에 임용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유정현 등과 논의를 통해 결국 장영실을 상의원 별자에 임명했습니다. 장영실이 상의원 별자에 임명된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1425년 4월의 실록 기사에 장영실의 관직이 사직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상의원 별자 임명은 1425년 이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려실 기술에는 이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1425년 10월에 양각, 즉 흥경각과 보르각이 준공되자 세종은 두 곳을 돌아본 후 장영실의 공을 크게 치하하면서 그를 면천시키고 실첨지를 제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영실이 1425년 4월에 이미 사직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기록한 세종실록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려실 기술이 후대의 저술임을 고려할 때 이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장영실은 각종 과학기계 제작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 관직도 점차 상승했습니다. 1433년에는 자격국루를 제작한 공을 인정받아 5위의 정사품 군직인 호군에 임명되었습니다. 1438년 세종 20년에는 흥경각에 설치할 천문관측 기계의 제작이 끝나 흥경각 제도가 완성되자 종산품 대호군으로 승차했습니다. 이로써 동래현의 관노였던 장영실은 자신의 탁월한 재능 하나로 천인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종산품의 직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를 고려할 때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장영실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442년 3월 장영실이 감독하여 제작한 국왕의 가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장영실은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장영실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형률에 따라 장백대를 쳐야 한다고 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장영실의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이등을 감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장영실은 장 80대의 형을 받고 파직되었고 이후로 장영실의 모습은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장영실의 인생이 하나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제5장 세종대 과학기술 문화를 꽃피우다. 장영실은 이천, 이순지, 김담 등과 더불어 세종대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업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장영실이 세운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천문관측 기계와 시계를 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각종 기계의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1432년 세종 14년부터입니다. 이에 세종은 예문관 대제학 정초와 제학 정인지에게 천문관측 기계에 관한 제도들을 연구하여 간의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인지와 정초 등은 문헌에서 관련 제도를 찾아 연구하는 일을 맡고 장영실과 이천은 기술자 감독의 일을 맡아 우선 목간의를 제작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북극의 고도를 측정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후 장영실 등은 구리를 이용한 기계 제작에 착수하여 1438년 세종 20년에 모든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장영실 등이 제작한 천문관측 기계와 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소간의입니다. 간의의 제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433년 7월 실록 기사에 세종이 간의 제작을 명하여 경회로 북쪽 담안에 대를 쌓고 간의를 설치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고 같은 해 윤 8월 기사에 경회로에서 잔치를 베풀어 간의 제조, 정초, 이천, 정인지 등을 위로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433년 7월에서 8월경에 간의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혼의혼상입니다. 혼의혼상에서 혼의는 혼천의이고 혼상은 지금의 지구위와 같은 것입니다. 세종실록에는 혼천의를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는 기사가 1433년 6월 9일과 8월 11일에 두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6월에 제작하여 올린 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8월에 다시 올린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셋째, 각종 해시계류입니다.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앙부일구 등이 있습니다. 1434년 10월 청계천의 해정교와 종묘 앞에 앙부일구를 처음 설치하여 시간을 측정했다는 기사가 있고 1438년 1월의 기사에는 사종류의 일구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1434년부터 1437년 사이에 차례로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일성정시입니다.
이 기계는 1437년 4월에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4벌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내정에 두었고 하나는 서운관에서 관측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둘은 한길도와 평안도의 절제사 군영에 하나씩 설치하여 군중 경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자경루입니다. 물시계인 자경루는 1434년 7월부터 이를 보르각에 설치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기사에 비추어 볼 때 1434년 6월 이전에는 제작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기계들이 모두 완성되자 세종은 경복궁 안에 건설한 흥경각에 이 기계들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흥경각 역시 장영실이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천문 관측과 시간 측정을 위한 기계와 건물들이 모두 완성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장영실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장영실은 천문 기계 제작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주조하는 일에도 참여했으며 1432년 1월에는 평안도 벽동에서 푸른 옥을 채굴하는 일을 주관했습니다. 1438년 9월에는 경상도 채방별감이 되어 창원, 울산, 영해, 청송, 의성, 안강 등지에서 동철과 연철 생산을 감독하는 등 광물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장영실은 천문학, 기계 제작, 인쇄술, 광물 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야말로 르네상스형 인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거정은 필원잡기에서 세종대의 여러 장인들 중에서 오직 장영실만이 세종의 지혜를 받들어 기묘한 솜씨를 발휘했고 그 결과가 모두 세종의 뜻에 부합했으므로 세종이 그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거정은 장영실을 세종의 훌륭한 제작을 위하여 시대에 응해서 태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장영실의 업적을 살펴보면 서거정의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장영실은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천민 출신으로 태어나 자신의 재능 하나로 최고의 지위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제작한 각종 천문관측 기계와 시계들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함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자경루는 세계 최초의 자동시보 장치를 갖춘 물시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앙부일구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해시계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턱수궁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영실의 삶은 재능과 노력이 있다면 출신과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동시에 그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권력의 무상함과 인생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영실이 조선 과학기술사에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시대를 뛰어넘은 천재였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는 걸출한 군주와 신하의 만남이 빚어낸 찬란한 과학기술 문화의 꽃, 그것이 바로 장영실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